여보, 친정 식구들이랑 제주도 갔다 왔어. 완전 힐링됐다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회사 창고 뒤편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제주도 여행이라고요? 걱정 말라니까. 들킬 일 없어. 이제 장구 꾸미는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생각보다 별거 없대도. 아버님은 장구 같은 거 잘 못 보시잖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제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요? 믿었던 며느리가요? 이번 달에도 2천만 원 정도 더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가게 확장하시는데 좀 보태드려야 되고, 다음 달에 우리 마카오 여행 가야 되니까 여보 마카오 가보고 싶댔지? 아버님이야 뭐 어차피 모르실 텐데. 뭐가 문제겠어.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명랑하고 경쾌한 톤으로 마치 일상 얘기를 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올해 65이에요. 평생을 기계 부품 제조업으로 살아왔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직원 500명 규모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거래처와 통화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손에는 기름때가 배었고 허리는 굽었지만 불평한 적 없었어요.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더 외로웠죠. 하지만 아들 민준이가 있었어요.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현장에서 일을 배우더니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3년 전부터는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재작년 수진이라는 아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죠. 밝고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어요. 회계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회사 격리 일을 맡겼어요. 처음엔 정말 잘하는 것 같았죠. 장부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세금 신고도 꼼꼼하게 했어요. 아버님, 제가 회사 재무관리 좀 더 체계적으로 해드릴게요. 요즘은 전산 시스템으로 다 해야 효율적이거든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마웠어요. 젊은 사람이 회사를 더 발전시켜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수진이에게 회사 재무관리 권한을 넘겨줬어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알려줬죠. 장부도 수진이가 전담하게 됐어요. 6개월 전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요. 회사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설비 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문이 커졌어요. 수진아, 이번 달 자금 흐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세금 미리 납부하고 원자재 대금도 선불로 처리했어요. 다음 달에 매출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럴듯하게 설명하더군요. 저는 회계에 밟지 않으니까 그냥 믿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 전 거래처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장님, 요즘 아들 내외분들이 자주 여행 가시나 봐요? 지난달에도 보니까 일본 갔다 오셨다던데. 일본 여행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준이한테 물어봤죠. 민준아, 일본 다녀왔어? 아, 네. 잠깐 휴가 갔다 왔어요. 수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요. 여행 경비는 어떻게 했어? 제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민준이는 무리하게 받은 아파트 전세 대출로 인해 이자며 원금을 갚아나가느라 여행 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일본 여행을 갈 여유가 있었을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제 자식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는 더더욱이요. 가족인데 설마 저를 배신할까요? 전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몰래요. 저녁에 회사에 남아서 서류를 뒤적였죠. 컴퓨터도 켜서 확인했어요. 하지만 전산 시스템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이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어요. 회사명의 통장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거였죠. 거래 내역을 보니 이상한 출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통장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집에서 찬찬히 살펴봤어요. 6개월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어디로 간 거죠? 수진이 개인 계좌로 간 걸까요? 민준이 계좌로 간 걸까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증거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먼저 그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할지 신고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오후에 회사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창고 뒤편에서요. 저는 본능적으로 숨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들었어요. 제주도 여행 이야기와 회사 돈 빼돌려 친정 식구들한테 보냈다는 이야기를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전부 설명됐던 순간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든 이유도, 민준이네가 여행 다닐 여유가 생긴 이유도, 장부가 복잡해진 이유도요. 전화를 끄는 수진이 창고를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쪼그리고 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30년이에요. 제가 이 회사를 키우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다치고 밤새워 일하고 거래처 사장한테 머리 숙이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대출받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궈놓은 회사를요. 제 아들이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함께요. 제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사 돈을 빼돌린다고요? 친정 식구들한테 보낸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나간 거죠. 사무실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수진이 관리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열었죠. 처음엔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만든 기타 비용 항목이 있었죠. 매달 엄청난 금액이 여기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클릭해서 세부 내역을 봤어요. 사무용품 구입, 복리후생비, 접대비 같은 항목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무용품을 한 달에 300만 원씩 살 이유가 없었어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회사 규모에 비해 너무 많았어요. 영수증을 찾아봤어요. 수진이 정리해둔 파일 캐비닛을 뒤졌죠. 하지만 일부 영수증은 아예 없었어요. 있는 것들도 이상했죠. 날짜는 맞는데 금액이 장부와 달랐어요. 예를 들면 영수증에는 50만 원인데 장부에는 3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요. 차액 25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손에 땀이 났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6개월치를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쏟아져 나왔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어요. 이상한 출금이 가득했어요. 정리해보니까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6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한 달에 2천만 원씩이요.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면 직원 월급 3개월치였어요. 신규 설비를 도입할 수도 있었죠. 아니,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수진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증거 서류를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죠. 원본은 제자리에 놓아뒀어요. 수진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오전 9시 수진이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죠. 아버님, 벌써 오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응,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수진은 자기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민준이도 출근했어요. 제 아들이요.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아들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민준이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들은 식당으로 갔지만 저는 사무실에 남았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도 함께 나갔죠. 이때를 노린 거예요. 수진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해야 했어요. 안쪽 깊은 곳에 작은 노트가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죠. 수진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들이요. 3월 1일 일본 여행 500만 원. 3월 15일 엄마 가게 인테리어 비용 2,500만 원. 4월 2일 우리 부부 쇼핑 자금 1,000만 원. 4월 20일 제주도 가족여행 300만 원. 5월 5일 엄마 가게 주방기구 700만 원.
다음 회차 구비 예정 금액 5월 29일 마카오 여행 700만 원.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어요. 모두 민준이와 수진이의 여행 비용, 쇼핑 비용 그리고 사돈댁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었죠. 제 회사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저기에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었죠.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노트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오후에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잠깐 나와봐. 네, 아버지. 민준이가 따라왔어요. 공장 구석으로 데리고 갔죠. 다른 직원들이 안 들리는 곳이요. 요즘 회사 자금 흐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봤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론 괜찮은데요. 수진이가 관리하니까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지출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아, 그건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럴듯하게 둘러대더군요.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죠. 그래, 그렇구나.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능숙하게요. 며칠 후 수진의 친정을 찾아갔어요. 부산 서면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수진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인테리어도 화려했죠. 최신식 커피 머신이 있고 가구도 고급스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죠. 아이고, 사돈어른. 이게 웬일이세요? 그냥 부산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손님이 꽤 많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카페 언제 새로 단장하셨어요? 아, 2달 전에요. 낡아서 좀 손봤죠. 2달 전이요. 수진의 노트에 있던 날짜와 일치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몇 천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수진이가 많이 도와줘서 다행이었어요. 수진이가 효녀네요. 그럼요. 맨날 저희 걱정하고 돈도 보내주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왔죠.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수지는 제 회사 돈을 빼돌려서 친정 식구들을 도왔던 거예요. 민준이도 알고 있었겠죠. 아니, 같이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죠. 단순히 따져서 돈을 돌려받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이 저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회사 지분이요. 민준이는 제가 언젠가 회사 지분을 물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대담하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그런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준다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님이었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꺼내더군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제 회사 지분 전체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손이 멈췄어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죠. 사장님, 아드님께는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아, 혹시 가족관계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 돈을 빼돌린 것, 민준이가 공모한 것, 증거들을 다 모은 것까지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얼굴로 들었어요. 횡령이네요. 고소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들이 저를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겁니다.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계획도 있어요.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죠.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죽으면 회사는 민준이가 아니라 사회복지재단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다음 단계는 회사 구조조정이었어요. 민준이와 수진의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였죠. 한 달 후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앞으로 회사 재무는 외부 회계법인에 맡기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왜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야. 그냥 회사가 커지면서 전문가가 필요해졌어. 내 잘못이 아니야. 태연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불안한 얼굴로 민준이를 쳐다봤죠. 그럼 저는요? 넌 일반 격리 업무만 하면 돼. 인터넷 뱅킹 권한은 내가 다시 관리할게. 하지만 결정사항이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았죠. 그날 밤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일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요. 무슨 상처? 그냥 업무 조정일 뿐이야. 갑자기 권한을 빼앗아 가시면. 민준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회사는 아직 내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고.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다음 주부터 외부 회계사가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죠. 장부를 검토하더니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사장님, 지난 6개월간 지출 내역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영수증과 맞지 않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영수증 자체가 없네요. 그래, 자세히 조사해봐.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회계사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지만 더 정확하게 정리돼 있었죠. 총 1억 2,300만 원의 부정 지출이 확인됩니다. 범인은 누구 같아? 재무 담당이었던 김수진 씨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수진은 점점 불안해했어요. 자기 자리가 줄어드는 걸 느꼈겠죠. 민준이도 초조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사실은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모은 돈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 회사 돈을 1억 넘게 빼돌린 인간들이 저한테 돈을 더 달라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안 돼.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버지, 왜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세집에 살고 있어요. 내 돈 내가 쓸 거야. 너희 집 살 돈까지 줄 여유 없어. 하지만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미리 누가 회사를 물려준다고 했어?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내가 언제 회사를 너한테 준다고 했니?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회사는 내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나갔죠. 그날 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불안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이제 점점 불안감을 키워나갈 거예요. 그들이 저를 배신한 것처럼 저도 그들의 기대를 배신해 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죠. 외부 회계사가 장부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수진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수진 씨, 이 서류 처리가 잘못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해주세요. 수진은 매일 주눅 들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죠.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회사 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면서 그의 권한도 축소됐거든요. 이번 거래처 계약은 제가 직접 할게. 아버지, 제가 해도 되는데요. 내가 하겠다니까. 제 말투가 예전과 달라진 걸 민준이도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었죠. 냉정한 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죠.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아버지가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피하다니, 무슨 소리야? 회사 일에서도 저를 배제하시고 집에서도 말씀을 잘 안 하시고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어요. 민준아, 너는 내게 숨기는 게 없니? 민준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아들이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 없어요. 당연히 없죠.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제 아들이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됐어. 나가봐. 민준이가 나간 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외부 회계사를 불렀어요. 보고서 작성은 잘 되고 있나?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최종본을 드릴게요. 수고했어. 다음날 받은 보고서는 완벽했어요. 수진이 빼돌린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날짜, 금액, 방법까지 전부요. 이제 카드를 꺼낼 때가 됐어요. 한 주 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주주는 저와 민준이 그리고 제 동생이었죠. 동생은 소액 주주였지만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어요. 회의실에 모였어요. 민준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란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외부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였죠. 지난 6개월간 회사 자금 1억 2,300만 원이 부정하게 유출됐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범인은 김수진 그리고 이에 공모한 김민준입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 끝까지 들어.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죠. 3월 15일 수진의 어머니 카페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4월 2일 수진의 오빠 사업 자금 1,000만 원.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 그건... 증거가 여기다 있어. 수진의 노트, 은행 거래 내역, 변조된 영수증까지.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옆에 앉은 동생이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봤죠.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다 조사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소해야죠. 횡령죄로. 아버지.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 아버지, 제발 고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지금 와서 갚는다고? 네, 정말로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서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이가 떨면서 일어났죠. 고소는 안 하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수지는 당장 회사에서 나가. 둘째, 너는 평사원으로 강등이야. 셋째, 빼돌린 돈 전액 6개월 안에 갚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죠. 회사는 너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야. 영원히. 민준이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아버지, 그건 내 결심이야. 번복할 생각 없어?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나갔고 동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죠. 형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가혹해? 내 평생을 걸어 만든 목숨과 같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놈들한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수진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니, 넌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한 용서를 구할 시간을 이미 다 놓쳐버렸어. 결국 내가 까발리고 나서야 내 앞에 찾아왔지. 넌 내가 외부 회계사를 들였을 때 그때 찾아와 모든 걸 실토하고 빌었어야 해. 뭐 그래봤자 용서는 없었겠지만. 가증스러운 목소리 듣기 싫으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회사도 나오지 마. 아버님, 제발요. 절 내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요. 듣기 싫어, 썩 꺼져. 아버님. 수진이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수진이 회사를 떠난 후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풀이 죽은 모습이었죠. 평사원으로 강등됐으니 당연했어요.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지시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직원들한테도요. 민준 씨,
이 서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아들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교육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쓴 대가를요. 2개월이 지났어요. 민준이와 수지는 빼돌린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6개월 안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였기에 능력되는 만큼 갚으라고 좀 풀어주었죠. 아버지, 이번 달분입니다. 민준이가 통장을 건넸어요. 5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죠. 수고했어. 네. 민준이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아마 수진이랑 밤낮으로 돈 걱정을 하고 있겠죠. 수진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생활비에 대출 이자에 제게 갚을 돈까지 빠듯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수진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를 붙잡았죠. 사돈어른, 제발 우리 수진이 좀 용서해 주세요.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돈들이 허락도 받지 못한 사돈어른의 돈이었을 줄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밤마다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새까맣게 몰랐더라. 사돈께서도 모르고 계셨다니 의아하군요. 이제 막 취직한 수진이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셨을 법도 한데 말이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카페도 확장하고 그 돈을 다 수진이가 다 내는 동안 정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사돈어른,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딸을 잘 못 키웠습니다. 부디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돌아가세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팔을 붙잡았어요.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수진이가 빼먹은 돈 전부 제가 어떻게든 돌려드릴 테니까 우리 딸 좀 다시 걷어주세요. 손 놓으세요. 사돈어른,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의 어머니가 놀라서 손을 놨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수진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서방도 알고 있었잖아요. 왜 우리 딸만 쫓아내세요? 민준이도 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가족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를 보니 수진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동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장모님이 찾아오셨다면서요?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됐어.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싫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죠. 그날 밤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민준이 요즘 상태가 안 좋다던데요. 그래. 형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서 더 벌을 줘야지. 하지만 민준이는 형님의 유일한 자식이잖아요. 회사도 결국은 민준이가 물려받을 거고요. 아니야. 네. 민준이한테 회사 안 줘. 형님,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 작성했어. 회사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동생은 한참 만에 말했죠. 형님,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야. 그럼,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평사원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걔가 받을 벌이야. 형님, 이미 결정한 거야. 바꿀 생각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민준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이거 이혼 서류였어요. 수진이랑 헤어지려고 해요. 그래. 네. 이게 다 수진이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내 선택이니 알아서 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무슨 기회? 회사를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랑 헤어지든 말든 상관없어. 회사는 내 거 아니야. 아버지, 나가봐. 이래야지.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죠. 혼자 남았을 때 창밖을 봤어요. 회사 주차장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도 보였죠. 혼자 차에 타는 모습이요. 예전에는 당당하게 걸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고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운 아들이요. 하지만 저를 배신했어요. 제 신뢰를 짓밟았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꾸준히 돈을 갚아나갔어요. 수진이와는 결국 이혼했죠. 혼자가 된 민준이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회사에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묵묵히 일만 했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어색해서였을 거예요. 예전엔 상사였다가 이제는 평사원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야근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했는데 혼자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민준이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버지, 아직 안 가셨어요? 너도 늦게까지 일하네. 네. 마감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민준이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성실해 보였죠. 민준아. 네. 힘들지? 민준이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괜찮아요.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후회해? 매일 후회해요. 왜 그런 짓을 했나 싶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감히 쥐고 흔들려 했어요. 당연히 물려받는다는 생각에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아주 시건방졌고 아버지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반성 많이 했구나.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돈은 언제 다 갚을 수 있겠어? 1년 반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일 끝나면 집에 가. 네, 아버지. 사무실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일 보자. 그리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유 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두실 건가요? 잠시 고민했어요. 민준이의 변한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요. 그대로 둬요. 정말요? 네. 민준이가 아무리 변해도 회사는 못 져요. 이유가 뭔가요? 교육이에요.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가혹하시네요. 가혹해야 배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날 오후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봐. 정말요? 민준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실패하면 그냥 끝이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 물려받는다는 기대는 하지 마. 이건 그냥 내 능력을 시험해 보는 거야.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 달 후 민준이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 작성돼 있었죠. 잘했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내 실력을 증명하는 건 아니야. 계속 보여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는 그 후로도 계속 노력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불평 한마디 없이요. 직원들도 조금씩 민준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 요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게요. 예전이랑 다른 사람 같아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마침내 빼돌린 돈을 다 갚았어요. 1억 2,300만 원 전액을요. 아버지, 이걸로 다 갚았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한참을 민준이를 봤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기회를 안 줬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사는 여전히 내 거 아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는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 원장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회사 지분의 50%는 민준이한테 주겠습니다.
나머지 50%는 재단에 기부하고요. 오, 마음을 바꾸셨네요. 완전히 바꾼 건 아니에요. 민준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너무 가혹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준이는 변했어요. 진짜로요. 배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됐죠. 회사는 여전히 제 것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민준이도 일부를 받게 될 거예요. 많지 않지만요.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조금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회는 주는 거죠.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일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신뢰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